예, 8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쉘 툴을 이용해서 WS 신경망 모형 구축하는 실습을 지금부터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로쉘 실행을 해야 되겠죠. 예, 뉴로쉘 프로그램을 여러분 뉴로쉘 2 폴더에 뉴로쉘 2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번 실습에 활용될 데이터는 이게 바탕화면이라 가려져 있는데 제가 이 바탕화면 밑에 WK08 폴더 안에 데이터를 넣어 놨습니다. 자,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할 텐데요. 자, 파일에 New Problem 들어가고요.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다 쭉 만들도록 할게요. 자, 멀티 신경망이니까 뭐 MANN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MANN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요. 자, 우리 이 중에 뭐 해야 된다고요? 어드밴스드, 아이콘 조준 잘 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 임포트에서 데이터 불러와야 될 텐데요. 파일 임포트, 아이콘 조준, 더블 클릭, 따닥. 우리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죠. ASCII 파일스, 따닥. 자, 파일에 select ASCII 파일. 저희 데이터는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놨다고 했는데 요 데이터입니다. brann.txt예요. 근데 요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선 안 열리네요. 자, 요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탕화면에 자, 요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자, 뭐 메모장이 꽉 차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제일 앞에는 이제 학습용이냐, 검증용이냐, 뭐 이거 테스트용이냐, TPV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종속 변수 부분인데요. 종속 변수가 크게 4개의 변수로 돼 있어요. rate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서 1등급이면은 1000 이렇게 돼 있고요. 2등급이면 0100 이렇게 돼 있고요. 3등급이면 0010 이렇게 돼 있고 4등급은 000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티클래스 신경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출력층의 노드의 값을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그 클래스의 개수만큼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1000, 0100, 0010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원하는 등급에 대해서만 1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0으로 인코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 데이터, 이렇게 생긴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ASCII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파일에 ASCII select ASCII 파일 다시 해서 바탕화면에 WK08에 아까 방금 보신 br_ann.txt 이걸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특별히 쿼테이션 마크 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제일 첫 번째 행에 변수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고 탭 no quotes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import 눌러서 begin import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1295건이 들어왔죠. 실제적으로는 1294건이에요. 근데 이제 맨 위에 행에 변수명이 들어가 있어서 1295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데이터 엔트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열어보면 TPV 이 앞에 있고요. 각종 재무 비율들이 쫙 나와 있고 이 데이터는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기업의 신용 등급 예측하는 데이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게 트리플 A, 더블 A인 것 같습니다. 더블 A, 싱글 A, 아닙니다. 트리플 A네요. 죄송합니다.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그 다음에 BC,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B등급과 C등급은 굉장히 그 케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두 등급을 하나로 묶은 게 레이트 4가 되겠어요. 원래는 5등급으로 우리가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나누는데 그 중에
앞에 세 개는 그대로 살렸고요. 마지막 뒤에 그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으면 그런 채권들을 그냥 정크 본드라고 부른대요. 네, 그냥 뭐 이제 잘 투자하지 않는 리스크가 높은 거의 같은 급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무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레이트 4에 같이 묶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잘 들어왔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 그리드로 잘 들어왔음을 확인해서 이제 신경망 구축을 해볼 텐데요. define input outputs 요거 이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써야 될 데이터는 x4부터 어디까지? 예, x39까지 이렇게 인풋으로 쓰고요. 아웃풋으로는 예전에는 바이너리 할 때는 하나만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바로 나가기 전에 세팅스에 가서 컴퓨트 민맥스, 예, 민맥스, 예,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제가 지금 잘못했네요. 어디 선택을 특별히 했나 봅니다. 다시, 아이고, 실수했는데, 예, 인풋. 예, 아까 제가 그 선택한 열만 계산하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컴퓨트 민맥스에서 전체적으로 민맥스 한번 쫙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x4부터 x39까지는 인풋, 레이트 1부터 레이트 4까지는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101 되어 있고요. 자, 인풋 아웃풋 정의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TPV에 따라서 데이터 나눠야 되겠죠. 우리는 by row marker TPV1에 따라서 TPV로 나누어라. extract에 begin extraction을 하면 예, 779건으로 학습을 하고 258건으로 예, 중지 포인트 찾고 나머지 258건으로 예,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망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예, Architecture and Parameters에 가셔서 예, 우리 그냥 늘상 하는 3계층 예,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입력층에는 내가 지정한 입력 변수 14개 들어와 있고요. 출력층에는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는 거죠. 레이트 1, 2, 3, 4 4개가 있고요. 각각은 로지스틱 펑션으로 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의 노드의 수인데 이쪽에 14개, 이쪽이 4개. 그러니까 2개 합치면은 총 18개죠. 그러면은 9개에서 예, 36개 사이가 가장 최적일 텐데 지금 37개 잡혀 있습니다. 뭐 36개 우리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신경망의 구조를 설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중지 조건인데요.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는데 그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멈춰라. 테스트셋에 대해서 미니멈 평균 에러에 도달한 이후에 2만 번 도달하면 멈춰라 했는데 정답은 없지만 요 대충 한 5만 번 정도 잡아주고 예, 학습을 중지하게끔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중지 조건도 잡았고 망에 대한 구조 설계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하겠냐? 예, 해야 되겠죠. 자, 러닝에 가서 런에 가서 스타트 트레이닝 이렇게 하면 학습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뭐 5만 번이면 그렇게 오래되는 게 아니어서 금세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파일에 exit 트레이닝. 자, 그 다음에 이제 apply to file 이렇게 해서 예, 런에 가서 start processing 이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결과 파일이 momo.out이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되죠. 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out 파일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엑셀을 열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엑셀을 먼저 열고요. 엑셀을 열고 아까 우리가 저기 학습에 사용했던 br_ann.txt 그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에 바탕화면에 8주차 실습에 자, 지금 이제 엑셀 파일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하면 br_ann이 있죠. 예, 열기. 네. 이거는 지금 탭으로 구분되어서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탭. 예, 뭐 다음 눌러대고 그냥 마침 누르면 되겠습니다. 마침. 예, 그럼 요게 이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데이터를 일부러 불러온 이유는 얼마나 그래서 정확하게 맞췄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죠. 다시 엑셀 매크로에서 제가 신경망에 대한 결과니까 brann은 result.xlsx라는 엑셀 파일로 일단 저장을 해놓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1, 2, 3, 4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신경망의 예측 결과값은 .out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엑셀에서는 안 열리는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로터스 1, 2, 3에서만 열리는 파일이라 이거 이제 내용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요 결과에 파일 탭 누르시면 여기 뷰 아웃풋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뷰 아웃풋 파일 요거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충 보이는데 요걸 어디로 전송해야 돼요?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자체 내장된 엑셀로 예,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게 이제 실제 학습을 해야 되는 값인데 결과 값으로 나온 게 요거죠. 근데 액추얼은 복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복사할 필요가 없냐면 액추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rate 1, 2, 3, 4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요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edit에 copy 예, 그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T1에다가 예,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들어왔는데 자 보시면 rate 1, 2, 3, 4 1111, 1111 패턴이 어떻습니까? 이거 4개랑 이거 4개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자, 요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예측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죠? 예,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맞았다 틀렸다 결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한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엑셀 함수를 많이 하시면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1000 이거를 1000은 1등급이란 얘기잖아요. 0100은 2등급이란 얘기고 0010은 3등급이란 얘기고 0001은 4등급이란 얘기인데 요거를 다시 1, 2, 3, 4 중에 하나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면 자, 위에다가 행을 하나 삽입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엑셀의 함수 중에요.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 product. 자, sum product는 뭐냐면 자, 요렇게 벡터를 하나 지정해 주고 컴마 요렇게 벡터를 하나 지정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sum product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그러면 0으로 곱해지는 거는 전부 다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이면 1이 살아남게 되고요. 0100이면 2만 남고요. 0010이면 3이 남고 0001 이러면 4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아래로 쭉 복사해야 되니까 뭐는 고정돼야 되죠? 예, 요 일행에 있는 값은 고정돼야 되죠. 그래서 1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 예, 그 고정 참조, 상대 참조의 개념은 아시죠? 예, 모르시면 예, 인터넷 통해서 엑셀에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참고하세요. 요게 이제 절대 참조한 겁니다. 절대 참조, 예, 혼합 참조인데 엄밀히 말하면 행을 고정한 예, 참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이렇게 치면 자, 이거는 이제 1000은 1등급이다 이거죠. 요거를 자동으로 아래까지 다 채워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채우기 핸들러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 따닥 치면 예, 이렇게 요거는 1등급이고 요거는 2등급이고 요거는 3등급이고 이렇게 쭉 예, 끝에까지 쫙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네트워크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1로 판단해야 되는지 2로 판단해야 되는지 3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엑셀에 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x는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뭔지를 알아내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인데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예측한 값이니까 제가 predict 해보겠습니다. predict. 자, if 만약에 이 최대값이 첫 번째 값하고 같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예, 1등급이 결정됐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이번에 뭘 비교해 봐야 될까요? 최대값이 이번에는 두 번째 값하고는 똑같나? 이걸 봐야 되겠죠. Y3가 V3하고는 똑같나? 예, 똑같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죠? 두 번째에 나온 값이 가장 최대값이라는 얘기니까 2등급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네요. 최대값이 Y3가 무엇과 같아? W3하고 같나? 이 얘기는 뭐예요?
3등급이란 얘기죠. 이것도 아니라면 뭐예요?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3등급도 아니니까 이제는 남은 게 4등급밖에 없어요. 4등급이겠네. 이렇게. 요건 이제 조건문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1등급이 아닌지를 최대값이 이 값과 같은지를 봐서 판단하고요. 아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두 번째 값하고 똑같은지를 봐서 2등급으로 판단하고요. 아니면 세 번째하고 똑같은지, 네 번째하고 똑같은지 이렇게 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측된 등급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맞췄는지 틀렸는지 히트와 너히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춘 건가요? 실제 등급은 1등급인데 예측한 등급도 1등급이었다면 맞춘 거고 아니면 틀린 거죠. 그래서 T열과 Z열의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봐서 일치한다 그러면 1, 틀리다 그러면 0 이렇게 해서 다르면 0. 예, 그래서 딱 하면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예측 결과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T로 표시했고요. 그죠? 이거는 P로 표시했고 요거는 V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측 정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 정확도. 자, 예측 정확도를 볼 때 우리 무슨 함수 쓴다 그랬어요? 예,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쓴다. 예, average if는 뭐냐면 예, 일단은 T인지 P인지 V인지를 봐야 되니까 예, 여기서부터 요 맨 끝에까지 예, 여기 A3번부터 A1297까지를 보는데 요게 이제 뭐와 같은지를 봐야 되냐면 예, T인지 P인지 V인지를 봐야 되죠. 예, T인지 P인지 V인지를 네, 여기 컴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와 똑같다면 T와 똑같다면 우리는 뭘 평균 내야 돼요? 예, AA3번부터 어디까지? AA 1297번까지. 예, 요거를 평균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A3부터 A1297에 TPV가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그것이 AD3인 T하고 똑같다면 그때 뭘 평균 내라? AA에 있는 걸 평균 내라.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소문자가 아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소문자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밑으로 쭉 복사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한 칸씩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동하면 안 되는 거니까 3과 1297은 고정해라. 예, 절대 참조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예, 앞에 달러를 붙여줍니다. 달러를 붙여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아래로 복사. 예, 아래로 복사. 그러면 예,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63%, 테스트에 대해서는 60%,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 63.56%. 63%가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꽤 높은 예측 정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 넷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맞추기 어렵죠.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는 그냥 동전 던져서 찍으면 50% 맞추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멀티클래스 문제인데 63.56%면은 꽤 괜찮게 이 신경망 모델이 이거를 맞춰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뉴로쉘을 이용을 해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일례로 쭉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신경망이기 때문에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를 한 번만 실험하면 될까요? 예,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를 지금 우리가 방금 실험을 한 거는 2n을 가정해서 한 거죠. 2n. 그래서 입력층에 14개, 출력층에 4개의 노드가 있었는데 그 두 개 합치면 18이니까 우리가 아까 2n이니까 36인 경우만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2분의 n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또 n으로 설정했을 때, 즉 18개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2분의 3n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종합해야 사실은 이제 신경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일단 그 36개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를 36개로 설정을 했을 때의 예측 정확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요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였던 SVM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M은 실험하기가 훨씬 복잡하죠. 자, 이거 닫을게요. 자, 이거 이제 다 닫겠습니다. 뉴로쉘은 닫고요. 자, 저장. 예, 저장했습니다. 자, SVM 실험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libsvm이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험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콘솔을 통해서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실행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libsvm 폴더에 보면 실험에 필요한 여러 파일들이 이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쓰지 말고 여기서 복사. 예, 복사. 그래서 이걸 어디에 붙여넣기 한다?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실습한 거 아직 남아있네요. 이거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지난번에 실습했던 거는 삭제하고, 예, 다시 8주차에 있는 libsvm, 이번 주 실습할 거를 제가 복사해서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예,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SVM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기 그 실행 파일에 가서 cmd 예, 누르면 명령 프롬프트 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죠. cmd 명령 프롬프트 앱을 실행 이렇게 시키면 네, 이렇게 예, 그 옛날 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이 운영체제 같이 이렇게 텍스트 창이 뜨게 됩니다. 콘솔 창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cd change 디렉토리의 줄임말이죠. 점점 이러면 예, 한 폴더 위로 올라가고요. 또 cd 점점 이러면 이제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cd libsvm 예, 이렇게 하면 방금 제가 복사한 libsvm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dir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 안에, 이 주머니 안에,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SVM train, SVM predict 이런 libsvm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공유하고 있는 libsvm은 64비트에서 돌아가는 libsvm이에요. 혹시 여러분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가 깔려 있다고 하면 지난 시간에 libsvm 3.0을 제가 별도의 압축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파일들을 실행 파일들은 다 지우시고 데이터는 놔두시고 나머지 지우신 다음에 그 libsvm 3.0을 여기다가 압축을 푸셔서 거기 윈도우즈 폴더에 있는 실행 파일들을 덮어쓰기 해서 그렇게 쓰시면은 32비트에서도 똑같이 작동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되는데요. 자, SVM train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one against one 방식으로 그 멀티클래스 SVM을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옵션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SVM 빼기 트레인만 치고 예, 해보면 옵션이 이렇게 나오죠. 자, SVM 트레인 다음에 제일 먼저 쳐야 되는 옵션은 요런 SVM 타입, 커널 타입 이런 걸 이제 지정해야 되는데요. SVM 타입은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인 디폴트 값인 C, 파라미터 C를 이용한 CSVC 쓸 거니까 멀티클래스도 여기 해당된다고 돼 있죠. 이건 안 해도 되고, 커널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커널 무슨 커널 해볼까요? 예, -t 하고 커널. 우리 뭐 간단하게 폴리노미얼 커널, 지난 시간에도 폴리노미얼 했는데 이번에도 폴리노미얼 커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자, 폴리노미얼 커널은 우리가 이제 뭘 지정해야 되죠? 네, 디그리라고 하는 옵션 지정하게 돼 있죠. 물론 감마나 코에피션트도 지정할 수 있지만 여기 디그리가 핵심입니다. 자, D 옵션 디그리. 예를 들어서 우리 뭐 3제곱 해보자. 예, 3승 x의 3승으로 예, 커널 함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C 옵션 넣어야 되네. C 코스트. 네, 얼마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한 10 정도 줘보겠습니다. 10 정도 한번 줘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 할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본드 레이팅 데이터에서 제가 br 언더바 svm 언더바 t라는 이름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br 언더바 svm 언더바 t 여기까지만 치시면 예, 기본적인 명령은 다 된 겁니다. 자, 엔터 치면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제가 한번 학습 시켜 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는 요런 메시지가 한 번만 딱 뜨고 그 다음에 다른 메시지가 안 떴었어요. 그냥 학습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멀티클래스 SVM을 학습시켜 보니까 보시면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번의 메시지가 나오네요. 6개. 왜 6개가 나올까요? 예, 왜 6개가 나올까요? 혹시 짐작 가능한 학생이 있을까요? 6개가 나오는 이유? 예, 그거는 우리 강의 노트에 이미 나와 있는데, libSVM은 one against one 방식을 채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one against one 방식은 K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몇 개의 분류기를 학습한다 그랬죠? K 컨비네이션 2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K가 몇 개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트 1, 2, 3, 4 총 4개의 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컨비네이션 2는 몇 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총 6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거다. 이게 1 vs 2, 1 vs 3, 1 vs 4, 2 vs 3, 2 vs 4, 3 vs 4 이렇게 6가지 클래시파이어를 자동으로 얘가 학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br 언더바 svm 언더바 t를 텍스트 파일로 열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SVM 기본 데이터 다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맨 앞에 종속 변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 값은 얼마, 두 번째 변수 값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총 14개의 입력 변수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맨 앞에 종속 변수의 값이 1, 2, 3, 4 이런 식으로 1, 2, 3만 나오죠. 뒤에 가면 4도 나와요. 이렇게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더라. 요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SVM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측 정확도가 얼마나 되지? 이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자, SVM의 예측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SVM 빼기 predict 이거 하면 된다 그랬죠? predict. 자, SVM predict의 문법은 이렇게 되는데 SVM predict 이렇게 치고요. 자, 옵션 따로 넣을 거 없고요. 제가 아까 이제 뭐 그 확률을 예측을 해준다. 하이퍼플레인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봐서 확률 예측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빼기 B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 빼기 B 옵션을 켜려면 학습을 할 때부터 빼기 B 옵션으로 학습을 시켜야 돼요. 예. 근데 우리 그렇게 학습 안 했으니까 빼기 B 옵션 쓸 수는 없고요. 예, 우리는 그냥 SVM predict 옵션 없이 쓰면 됩니다. 자, 먼저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봐야 되니까 br 언더바 svm 언더바 t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건데 학습된 모델의 이름은 br 언더바 svm 언더바 t 점 모델이 될 거고요. 예, 그 결과값은 t-out 텍스트라는 파일에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네요. 47% 밖에 못 맞추는 걸로 나왔어요. 자, 근데 혹시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맞추지 않을까? 별로 잘 못 맞출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br 언더바 svm 언더바 v 모델 학습된 모델은 br 언더바 svm 언더바 t 점 모델 그 다음에 vout.text 이렇게 보면 48%. 글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여기 폴리노미알 커널을 썼는데 그렇게 뭐 썩 만족스러운 예측 정확도는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VM도 다양한 커널, 다양한 옵션으로 다양하게 실험을 좀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방법이 뭐였죠? run.bat. 요걸 이제 제가 선물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br 언더바 svm 언더바 t 그리고 br 언더바 svm 언더바 v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설정을 이렇게 동시에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데이터 파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un.bat가. 그래서 이번에는 run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를 자동으로 다 할 텐데 이때는 결과를 어디에 저장해야 돼요? 이렇게 꺽쇠하고 result.txt라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SVM parser로 결과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run 꺽쇠 result.txt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를 한번 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우를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폴더 보시게 되면 막 이제 학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예, 지금 열심히 학습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커서가 여기 떨어지고 나서 이제 result.txt 파일이 모두 생성이 되겠죠. 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연산이 어렵나 봅니다. 지금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O2로 넘어갔네요. 가우시안 RBF. 자, 봤더니 이제 결과가 끝났어요. 자, 결과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WK08에 가시면 지난 시간에 이미 배포해 드린 바 있는 SVM parser가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SVM parser 쓰는 방법, 요거 이제 지우고 우리가 지금 방금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result.txt, result.txt를 더블 클릭으로 따닥 실행시킨 다음에 요거 전체 선택, 모두 선택, 그 다음에 복사, 그런 다음에 여기 parser라는 시트에 가서 A1에다가 Ctrl V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탭으로 옮겨가서 파싱 시작 버튼을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쫙 하게 되죠. 아까는 뭐 다른 설정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었나 봅니다. 40% 나와서 아까 좀 충격을 받았는데 돌려보니까 40%가 막 나오기도 하네요. 잘못하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우수한 성과인 거는 가우시안 RBF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여기 이렇게 66.67%까지 최대 결과가 SVM에서 1 vs 1 방식으로 이 데이터에서 산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멀티 SVM 돌리는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멀티 신경망, 멀티 SVM, 이런 거, 쭉 이제 lib SVM과 뉴로쉘 이용해서 한 거고요. 이 OPP 실험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아까도 보셨지만 OPP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들의 그 결과값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SVM 모델은 lib SVM으로 구축하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결합하는 프로그램만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다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 예상하시는 바로 그 과제입니다. 뉴로쉘 2와 lib SVM을 이용하셔서 통신회사의 고객 등급 예측을 해보자 라는 게 숙제인데요. 통신회사의 고객 등급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8주차 실습 파일에 보시면 여기 과제 공육 수행용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커스터머 레벨.exce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열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측하셔야 될 데이터는 요겁니다. 레벨이란 데이터예요. 고객 등급. 1이 VIP, 2가 골드, 3이 실버, 4가 노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고객 등급을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해 보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모형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도 궁금하지만, 이게 이제 모형을 돌리려다 보면 사실은 이제 유의한 변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이 독립 변수들이 이 등급과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카이 제곱 검정이나 원웨이 아노바로 이렇게 걸러내시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변수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forward selection 이런 변수 선택을 이용을 해서 최종 독립 변수를 확 줄여서 선택했잖아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우리 다중 판별 분석의 스텝와이즈 기법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변수의 개수를 줄여줘서 유의한 변수들만 추려주는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판별 분석도 실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는 신경망과 SVM을 돌려보시는 게 과제지만, 하다 보면 MDA 판별 분석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카이 제곱 검정과 이런 배치 분산 분석도 아마 자연스럽게 돌려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뭐 새로운 데이터니까 한번 도전 의식을 가져보시고, 요 개인과제 6번 한번 요 통신회사 고객 등급 데이터 한번 쭉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 돌려보시다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측 정확도가 막 90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측 문제 풀 때 그렇게 높은 정확도는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잘 맞지? 혹시 뭐 데이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요 데이터는 예측 정확도가 원래 높은 데이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량 고객이라는 게 뭐예요? 전화 오래 하고 많이 쓰고 이런 고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독립변수로 활용된 데이터들이 그런 데이터가 많아요. 이 사람의 통화 패턴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이 데이터는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게 당연한 데이터다. 그러니까 예측 정확도가 너무 높게 나온다고 놀라시거나 이러진 않으셔도 된다. 예, 소신껏 과제 수행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자, 개인과제 6번 한번 잘 돌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주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는데요. 자, 통합, 결합, 예, 모형 간 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를 들면 위키백과사전, 예,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이 됐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예,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예가 되죠. 그래서 two has a better than one,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것처럼 머리 두 개를 합치면 하나보다 낫다는 거죠. 예, 여러 사람들의 지성을 하나로 합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집단지성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프랜시스 갤턴의 소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이 프란시스 갤턴이란 사람이 찰스 다윈의 무슨 친인척 관계인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하루는 동네 장터에 1884년이니까 되게 옛날이죠. 동네 장터에서 하는 무슨 그런 카니발 행사 같은데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미로 뭘 하는 거냐면 소를 하나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이 소의 무게를 누가 정확하게 맞힐까? 이거 이제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석하는 거기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를 실제로 기르는 농부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 소 10년간 키워봐서 아는데 쟤는 몇 파운드야 이렇게 딱 예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소를 도축하거나 이런 데 전문성이 있어서 내가 소 많이 때려잡아서 아는데 쟤는 몇 파운드야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카니발에 놀러 온 일반 뭐 연인들, 뭐 학생들, 뭐 비전문가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 소 무게는 재서 이제 정답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프란시스 갤턴이 통계학자니까 이 대회 주최 측에 부탁을 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대요. 예, 사람들이 얼마의 값을 써냈는지를 내가 좀 분석하고 싶다.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걸 분석해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전문가 그룹이란 사람들, 소를 실제로 키우거나 소를 잡는 사람들도 실제 소의 무게하고는 큰 차이가 있었대요. 그리고 비전문가 그룹들도 이 사람들 각자의 의견들을 보면 다들 편차가 컸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써낸 데이터들을 평균을 내니까 실제 이 소의 무게에 거의 각각이 근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바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합치면 이게 엄청난 지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가능성을 제안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 얘기 나올 때 요 얘가 자주 등장해요. 개개인들은 소의 무게를 다 엉망으로 맞추지만 평균을 내면 무섭다는 거죠. 이 대중의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요것도 되게 재밌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스콜피온이라는 잠수함이 1968년 이때가 이제 겨울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대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레이더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가라앉은 거죠. 근데 이게 이때는 한참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그래서 어디에 지금 가라앉았는지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침몰한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게 필요했는데 이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전문가란 사람들이 죄다 휴양지에 가 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밀덕이란 말 아세요? 밀덕? 예.
밀리터리 덕후의 줄임말이죠. 예.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무기나 군사에 관심 많은. 예. 그래서 민간인이지만 잠수함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밀덕들을 모았대요. 예. 연락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이 밀덕들을 전국 각지에 있는 밀덕들을 모아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이제 지금부터 국가 기밀인데 잠수함이 이렇게 하다가 신호가 끊어져서 갑자기 사라졌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1시간 줄 테니까 이 잠수함이 어디에 침몰해 있을지를 예측해봐라, 각자. 그랬더니 이 밀덕들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막 예측을 해서 누구는 여기 막 점들을 찍었겠죠. 당연히 달랐겠죠. 밀덕들마다 다른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이거를 이제 탐색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미 국방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지정한 포인트들을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첫 시작점을 딱 결정을 해서 가봤대요. 갔더니 정확하게 거기서 약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이 스콜피온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밀덕들도 한 사람들은 조금씩 오차가 있었지만 이들의 결과를 종합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지성을 합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례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하나의 의견에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합치면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윙클러라는 학자는 또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2004년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방금 얘기한 거는 전문가,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했을 때 의사결정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기법들 있죠, 기법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머신러닝 의사결정 기법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통계 기법, 머신러닝 기법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합할 때와 다양한 기법들을 결합할 때 어떤 패턴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거는 민 앱솔루트 에러는 이제 정답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 하는 건데, 당연히 한 사람이나 한 기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여러 기법을 결합할수록 보시다시피 뭐가 떨어집니까? MA가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누구의 MA가 더 빨리 떨어지죠? 보시면 기법보다는 사람의 MA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야말로 여러 집단 지성을 합치면 시너지가 난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의 어떤 변이도 적어지는 거예요. 많이 합쳐지면 그만큼 이제 의견이 조율이 된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바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사람만큼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이 논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기법들조차도, 이런 계량적인 기법들조차도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어떻다? 여러 기법들을 결합하면 에러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다양한 기법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각 기법들은 각자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라고 배워왔죠. 예를 들면 통계 기법도 배웠고, 신경망도 배웠고, SVM도 있고, 여러 가지 CBR, 의사결정 나무, 다양한 기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법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필요에 따라서는 결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모형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어떻게 조인트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안이 된 거죠. 첫 번째는 방법을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먼저 A라는 방법으로 처치를 하고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B라는 방법을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솔루션을 빼는, 예를 들면 우리 수업 첫 시간에 배웠던 전처리 기법들 있죠. 피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산화 기법, 퍼지 이론 이런 거는 메소드 A 자리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력 데이터를 적절하게 한번 전처리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신경망을 쓰든 로지스틱을 쓰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값을 하는 방식, 이게 이제 프리프로세서 접근법이에요. 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접근법은 임베디드 방식이 있어요. 임베디드 방식. 그건 뭐냐면 메인이 되는 메소드 B가 있는데 이 메인이 되는 메소드 B가 올바른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게끔 메소드 A가 계속 지도 편달하는 방식이에요. 감독하는 방식이죠.
제가 이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뭐 사례 기반 추론의 최적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망 모델의 최적화,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SVM 모델의 최적화, 이런 연구들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메소드 A가 유전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메소드 B가 신경망이나 CBR이나 SVM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A의 지도하에 이런 기법들이 최적화되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결과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거는 임베디드 방식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디컴포지션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A라는 문제로 나누어서 A라는 문제는 메소드 A를 적용해서 솔루션을 빼고요. B라는 문제의 경우는 B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솔루션 B를 뽑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기법도 배울 텐데, 추천 시스템에는 크게 협업 필터링이라는 기법도 있고 내용 기반 추천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용 기반 추천이 CB로 이제 표현된 거고, 협업 필터링이 CF라는 기법인데, 협업 필터링이 더 좋아요, 성능은. 그런데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려면 거래 건수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만 CF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CB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내용 기반 추천으로 추천 결과를 생성해라, 이렇게 하고요. 어떤 제품은 데이터가 많아요. 트랜잭션 데이터가 많아서 추천하기 좋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협업 필터링인 CF를 적용해라 해서 결과를 뽑고, 그게 이제 디컴포지션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서브 A냐 B냐를 갈라서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뽑는 방식이 디컴포지션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조인트 솔루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이건 문제를 쪼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면 네가 풀고 이런 문제는 네가 풀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너도 풀어봐, 너도 풀어봐, 너도 풀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문제를 다 풀면 그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솔루션을 내는 방식이 조인트 솔루션 방식인데요. 뭐 앙상블이라는 방식, 여기에는 좀 배깅과 부스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이 이제 대표적인 요런 예가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디시전 트리 할 때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이 요새 유행이다라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무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무들을 키운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숲처럼 적겠다는 랜덤 포레스트가 인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랜덤 포레스트도 이런 조인트 솔루션의 일종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무들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의 결과를 종합해서 하는, 그게 조인트 솔루션 방식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건 마지막에 소개했던 조인트 솔루션 방식인데, 이 조인트 솔루션도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동일한 기법, 동종 기법을 여러 개 이렇게 결합하는 조인트 솔루션 방식이 있고요.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건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그런 이종 기법들을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종 기법을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신경망이다. 신경망은 예를 들면 은닉층을 몇 개로 하느냐, 은닉층 안에 노드를 몇 개로 하느냐,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신경망 앙상블 모델은 서로 다른 설계로 되어 있는 다수의 신경망 모델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결과를 내게 하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기법의 설계 차이나 아니면 학습용 샘플을 어떻게 내가 어떤 샘플로 학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예측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나 학습용 표본이 서로 다른 동일한 기법의 여러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들의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 그게 앙상블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기법을 합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사례 기반 추론, 뭐 인공신경망, SVM, 이건 완전히 다른 기법들이잖아요. 이런 서로 다른 기법들로 하여금 각자 문제를 풀게 하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소위 시너지 효과, 기법 간에, 서로 다른 기법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 기법이 이런 두 번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앙상블 기법에는 크게 배깅이 있고 부스팅이 있습니다. 배깅은 무작위로 학습용 데이터를
이렇게도 학습했다가 이렇게도 뽑아서 학습했다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학습용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추출을 해서 다수의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각 모델의 결과를 결합할 때는 투표로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솔루션을 최종 솔루션으로 도출하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이 바로 이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부스팅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어요. 이거는 백인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은 새로운 모델을 학습할 때 앞에 모델에서 자꾸 특정 데이터를 자꾸 틀려요. 그러면 그 틀린 데이터를 더 가중치를 많이 둬서 그거를 더 강조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부스팅이에요. 그러면 틀린 문제를 더 안 틀리게끔 학습을 하니까 성과는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자꾸 틀린 학습용 표본이 이상치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치를 너무 잘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상치에 취약해지면서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스팅은 잘 쓰면 독인데 독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잘 쓰면 약이죠. 잘 쓰면 약인데 좀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다. 그렇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모델 중에 XG 부스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성능이 좋아서 어쨌거나 부스팅 모델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동종의 기법들을 이렇게 앙상블로 접근할 때 이런 기법들을 쓰는 건데요. 이종의 기법들을 섞으면 각 기법마다 예측 결과값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합할 거냐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단순 평균 내서 결합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가중 평균 내서 결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신에 차서 예측한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예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표 예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정확도가 60%인데 0.56이라고 예측했어요. 신경망은 정확도가 70%인데 0.18로 예측했고 SVM은 0.74로 예측했는데 SVM의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는 80%다. 그러면 단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예측 정확도가 각 모델이 얼마 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0.56, 0.18, 0.74를 다 더해서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해보면 얼마나 나오냐? 0.493. 이거는 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이거는 최종 예측값은 0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심플 에버리징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주어졌을 때 60%밖에 못 맞추는 로짓이랑 80%나 맞추는 SVM이랑 지금 동일한 비율로 평균 냈잖아요. 이거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티드 에버리지에서는 얘가 얼마나 잘 맞추냐 이 예측 정확도만큼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0.56에다가는 0.6만큼의 가중치를 0.18에다가는 0.7 예측 정확도 0.7만큼의 가중치를 0.74에는 0.8의 가중치를 주는데 그러면 합이 1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0.6 더하기 0.7 더하기 0.8로 이렇게 보정해주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SVM이 아무래도 좀 더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0.5보다 큰 값이 나오게 돼요. 0.502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뭘로 판단한다? 1로 판단하게 되겠죠. 자, selecting the best predictor는 뭐냐면 자, 로짓은 0.56을 예측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0.5를 기준으로 할 때 0.5로부터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0.5랑 거리가 가깝죠? 그 얘기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이 결과값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잘 없다는 얘기죠. 경계선에 가까운 값을 줬으니까요. 반면에 신경망은 어때요? 0.5와 0.18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꽤 멀죠, 그죠? 꽤 멀어요. 얘는 아주 확신을 갖고 0에 가깝게 의사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추천을 한 거죠. SVM은 0.5에서 0.74의 거리는 0.18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도 조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죠. 거리를 계산해 보면 0.5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예측값은 0.18이고요. 그 다음으로 떨어져 있는 값은 0.74. 0.56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변별력이 없죠. 이러면 누가 가장 베스트 프리딕터냐? 0.18이 가장 베스트 프리딕터라는 거예요. 가장 확신을 가지고 예측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랬는데 얘는 뭐로 예측했어? 0.18로 예측했으니까 안 사겠네, 0이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Selecting the Best Predictor입니다. 0.5로부터 절대값,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가장 확신에 차서 예측했느냐를 찾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또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산다의 한 표, 1의 한 표, 그죠? 신경망은 안 산다의 한 표, SVM은 산다의 한 표, 산다 두 표, 안 산다 한 표니까 1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1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물건을 사는 예측이라고 한다면, 산다 안 산다 예측이라고 한다면 두 표를 받은 산다로 예측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 머저리티 보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서로 다른 이 기존 간의 예측값을 결합할 수가 있더라. 이 내용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형 간의 결합을 통해서 예측력 향상을 도모한 연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문자 인식 분야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시도됐고, 안면 인식, 원격 감지에서도 시도가 됐는데, 경영학 분야에서도 이런 조인트 솔루션 방식으로 모형 간의 결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에도 인공신경은 앙상블이 적용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신경망과 심지어 전문가의 판단까지도 결합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뭐 신경망의 앙상블, 왜냐면 신경망은 이게 설정에 따라서 값이 많이 바뀌니까요. 이 황에돌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종의 기법들을 결합하기도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중에 배울 정수계획법 같은 거를, 혼합 정수계획법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모형을 결합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참고로만 생각하시고, 모형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수 있다. 모형 결합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용어가 낯설지 않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8주차도 두 번째 강의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두 번째 강의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강의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 6번째 과제 신경 써서 우리 분류 예측의 마지막 과제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8주차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